김선호 가브리엘 형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적은 교육 저서들이고요. 아버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첫 마디가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일단 자기 효능감부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그래서 나는 좀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내가 좀 쓸모 있다라고 느끼려면 그래도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다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되죠. 인정받는 어떤 구석 작은 거라도 인정받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은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국제도서전이 열렸어요. 국제도서전이 열리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출판사가 여기를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출판사의 책들을 홍보를 해요. 홍보하면서 또 작가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책 홍보 겸 해서 작가들 강연회를 엽니다. 연락을 받은 거예요. 국제도서전에서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나름 야 드디어 이제 지역 도서관과 지역 교육청을 벗어나 국제도서전 또 강남 코엑스를 내가 진출하는구나. 이 어깨 힘이 이게 쫙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선 준비도 하고 평소에 그냥 가는데 그날은 안 사람한테 물어서 당신 저기 보통 머리 하러 가는데 어디야? 하고선 아침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며? 그래서 아침에 머리까지 손질 받아서 갔습니다. 강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착용하신 분이 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김선호 강연자님, 네 여기 있습니다. 딱 일어났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강연 하실 건가요? 지금 뭔 소리야? 강연하라고 불러놓고 강연할 거냐고 왜 묻지? 속으로 네 강연을 해야죠. 예, 따라오십시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고 강연장 문이 딱 열렸어요. 이제 알았죠. 왜 물어봤는지. 예. 강연장도 별로 크지 않았고요. 예. 맨 뒷자리에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예. 딱 한 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장을 미리 둘러보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뭐 취소하시려면 취소하세요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렇게 큰 강연장도 아닌데 문에서 강연하러 앞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부끄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네, 강연을 해야죠. 딱 와서 이제 한 분 계시고 열심히 강연을 했어요.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한 15분쯤 지났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강연장이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저는 열심히 강연을 해. 저랑 시선이 마주쳤어요. 제 느낌에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문을 열었는데 저랑 시선을 마주치고 강연장이 한 명밖에 없고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저는 눈길로 계속 앉으시라고. 네.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도 꿋꿋하게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이제 문을 나섰어요. 문을 나섰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씁쓸하죠. 참 내가 진짜 그래도 뭐 교육청 강연 가거나 도서관 강연 가면 그래도 소식 듣고 어머님들이 와서 막 사인도 받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참. 그러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옆에 강연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심지어 강연장 안에 다 못 들어가서 강연장 바깥에서 이렇게 막 까치발을 들고 막 이렇게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긴 누가 무슨 강연을 하길래 저 난리인 거야?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저벅저벅. 갔더니 이제 이분이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 뭐 이분이 강연을 하셨으면 이쪽에 보러 가고 싶었겠지. 아 그래 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네. 뭐 혼자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문득 아 그 한 분 차라리 안 오셨으면 나도 그냥 여기 가서 마음 편히 강연 듣다가 집에 왔을 텐데 왜 오셔가지고 그걸 혼자 중얼거릴 때 제 뒤통수에 뭔가 이렇게 빡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오셨지? 그 단 한 분은, 단 한 사람은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뚫고 저한테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정말 제가 모르는 자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서 오신 분이었죠. 아, 내가 놓쳤구나. 물론 저는 그래도 강연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인식했다면, 이분이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내 자리에 왔다는 걸 내가 인지했다면, 아니 뭐 앞자리에 앉아서 무슨 강연을 해요. 그분한테 가서 오늘 원래 강연 주제 이런 주제로 왔지만 일반적인 발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혼자 오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거 말씀하시면 그에 맞춰서 제가 컨설팅하고 면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뒤부터는 어느 강연장을 가더라도 보통 이제 강연을 주선하신 분들은 강연장에 사람이 많이 안 오면 되게 죄송스러워해요. 아, 자기네가 홍보를 잘 못해서 뭐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저는 아니 괜찮다고.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개별에 맞춤형으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저기 시골 도서관에 가면 뭐 5명, 6분 이렇게 오실 때도 있어요. 또 다문화 가정 오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컨설팅하고 면담을 해드립니다. 자, 자기효능감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효능감을 정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기효능감이, 이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재주, 작은 신경, 작은 관심, 그런 것들로 누군가에게 말이 전달되거나 어떤 행위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내가 해나갈 때 자기 효능감이 아주 든든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봉사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그냥 내 주변에 직장이든 누군가에게 내가 좀 귀찮아. 내가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 귀찮음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될 때 자기 효능감은 엄청나게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 하나 꼭 키워드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 영생에서 3세의 키워드는요, 자아존재감입니다. 자아존재감. 아이에게 있어서 자아존재감이 형성되는 순간이에요. 자아존재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게 자아존재감입니다. 형제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당연히 여기 있지.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여기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면서 너 거기 있어 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줘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 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강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저를 지금 바라봐 주시지 않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장처럼 엎드려서 그냥 잠을 자고 있다면,
그래도 저는 물론 꿋꿋하게 강연을 하고 집에 가겠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오늘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나?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만큼 타인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느끼려면, 자각하려면 이걸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은 부모의 시선, 그 당시에 함께 있는 보호자의 시선, 양육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아 존재감이 형성됩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바로는 아직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촉감이라든지 특히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반응하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자아 존재감이 깊게 형성된 아이들이 나중에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걸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아 존중감 이면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아 존재감이 있어야 자아 존중감이라는 기둥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손주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든 틈나는 대로 이름을 불러주고 시선을 맞춰주고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아이의 자아 존재감이 깊게 다져질 수 있습니다. 이 자아 존재감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 존중감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상태로 머문 채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연령대 키워드, 자기 조절감입니다. 3세에서 5세. 자기 조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조절감입니다. 내가 그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조절감인가? 그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자기 조절감이라고 해요. 이게 3세에서 5세에 보통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 형성되기가 아주 쉽고 그리고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3세에서 5세에 자기 조절감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특히 언제냐면 이때 아이들이 기저귀를 뗍니다. 배변을 가리고 혼자 이렇게 오리같이 생긴 예쁜 변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아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되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배변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그냥 배가 꼴렁꼴렁 아프면 앙앙앙 하다가 보면 이렇게 배설이 되고 그럼 누군가가 와서 다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배설의 욕구를 내가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자 이제 기저귀 떼는 거야. 너가 응아응아 하고 싶으면 저기 가서 응아해. 어른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생 처음 맞아보는 최대의 긴장감이 오는 순간입니다. 나름 노력을 해요. 가서 이렇게 응아하려고도 해. 근데 가다가 막 흘리기도 하고 막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불에 막 쉬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때 양육자가 어떻게 다가갔느냐에 따라 이 자기 조절감이 형성됩니다. 예전에는 이불에 쉬하면 저도 뭐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세대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다가 이불에 쉬하면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자기 조절감에는 너무 안 좋습니다. 일종의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동네에서 소금 이렇게 주면 야, 너 쉬 쌌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수치감을 느끼면서 그걸 긴장하게끔 하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자기 조절감이 아니라 자기 통제감을 갖게 합니다. 자기 조절감하고 자기 통제감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아이들 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가는 아이가 있어. 자기 표현으로 화장실을 안 가. 슈가 안 매렵대. 근데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방과후까지 하고 나면 오후 3시 반쯤 끝나서 집에 오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다는 게 이게 생리적 현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 아이들은 집에 와서만 화장실을 가요. 자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통제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사례가 모두 다 이 자기 조절감을 갖춰야 될 시기에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원인 하나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뭐 상황에 따라 가미가 되는데 이런 거죠. 한 아이가 응아하려고 가다가 흘렸어. 그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또 치우게 하네. 응? 좀 저기 가서 미리미리 하라고 이렇게 했던 아이야. 그래도 우리 형이 우리 철수 그래도 가려고 했네. 아이고 그래도 황금똥을 여기다가 쌓아놨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이러한 격려감을 들으면서 그 시기에 조절감을 갖춘 아이들은 반대의 모습을 가는 거죠. 자기 정말 통제감으로 가느냐 자기 조절감으로 가느냐. 이 자기 조절감이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조절감이 살아가는데 의외로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200회 넘는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내가 강연장에서 쉬를 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면 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느낌 하나가 일상생활 하는데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큰 자신감으로 작용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 막 화내고 주먹질하고 막 그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되게 기가 세고 막 엄청나게 무언가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죠. 상담해 보면 우울감 엄청 높고요. 자신감은 엄청 낮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 화가 나면 화나는 욕구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움츠려듭니다. 이만큼 자기를 조절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일상 안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이 시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자신의 욕구에 반해서 어떤 걸 조절하는 모습의 과정을 보이면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야 맨날 라면 먹더니 오늘은 라면을 안 먹었네? 야 오늘은 야식을 안 먹었네? 자신의 엄청난 욕구를 조절한 거예요. 그때 뭐 오늘 하루 안 먹었지 뭐 내일이면 또 먹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캐치해서 우리 아이가 그 순간 너가 어떻게 자신의 조절감을 그래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지를 계속 말로 부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공부 정서에 관련된 겁니다. 연령대는 시작 연령대는 아까랑 똑같아요. 3세에서부터 5세인데 좀 더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확대돼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저는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좀 많이 무언가 그래도 교육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보내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면 그 중에 절반이 수능 영어가 끝나 있어요. 실력적인 면으로.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악기, 서양 악기 하나 배우고 국악기 또 하나 배우고 거기에 뭐 중국어 하고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라고 해서 또 뭐 스포츠 활동 대회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아이들을 한 번에 둘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방역 차원에서 반을 쪼개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반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담임이 2명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담임을 또 바로 정식 발령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는 저학년 담임을 들어가고 오후에는 제 담임을 하고 이렇게 보조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1학년 반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떡잎이 남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은 뭐지? 탁월하게 이렇게 태어난 건가? 야, 이거 초등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뭔가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자, 공부라는 단어 옆에 정서가 붙었습니다. 정서라는 건 뭐냐면 배움에 대한 정서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하면 인지력을 떠올리는데 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은 맨 처음에 배운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알아듣지 않고 정서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배움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감성적, 정서적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배움에 대한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이 아이들은 그렇게 저학년 때부터 이미 배움에 대한 정서가 좋고, 또 제가 고학년을 맡아왔을 때 이런 겁니다. 악기도 열심히 하는데 체육활동도 열심히 하고 시험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친구들이랑 잘 놀아. 리더십까지 있어. 줬다만 해도 그래도 사람은 다 타고난 게 공부를 못하면 뭐 축구를 잘하고 뭘 못하면 뭐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듣고 살면서 나름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하나를 잘하면 그냥 빨대를 꽂듯이 이 아이는 쭉쭉쭉쭉 다 가져가고, 얘는 말도 안 듣는데 친구들이랑 속썩이고 공부도 못하고 심리검사하면 막 우울은 높고, 이렇게 너무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 이걸 보통 교육계에서는 이제 학습격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학습격차라는 표현이 아니라 초격차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 상위 1%라고 보여지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이제 교사니까 학부모 면담을 할 수 있죠. 네. 면담 주간에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보통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하는 걸 하는데, 저는 거꾸로 막 체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별의별 걸 다 물어본 거예요. 영어 유치원은 다녔나요? 뭐 다녔으면 안 다녔으면 뭐 태권도장은 보냈나요?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럼 학원비는 뭐 누가 대주셨나요? 뭐 할아버지가 대주셨나요? 하여튼 이 아이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질문지를 쫙 만들어 놓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 10년쯤 모았어요. 10년쯤 모으고 10년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 뭐 영어 유치원 나온 애도 있고 안 나온 애도 있고, 정말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도 있고 자상하지 않은 아버지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2, 3년 전에야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너무 그냥 의외로. 그 가정에서는 늦어도 3-4살부터 매일 이걸 해줬습니다. 뭘 해줬을까요? 매일 책을 읽어줬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읽어줬냐면 하루에 2시간씩. 우리 알죠? 하루에 2시간씩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대단한 건데, 책을 읽어준다는 건 차라리 어디 그냥 권에 들어가 잠시 누워있다 나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을 이 가정에서는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엄마가 읽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엄마 혼자 2시간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엄마도 읽어줬다가
아빠도 읽어줬다가 할아버지도 읽어줬다가 할머니도 읽어줬다가 틈나는 대로 교대로 거의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어줬어요. 이 아이는 이게 책을 읽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면 당연히 그 책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연한 어휘가 습득이 되겠죠. 그럼 어휘력이 이제 부과되겠죠. 그리고 책 속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을 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감 능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미취학 시기의 아동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은 직관적인 사고를 합니다. 직관적인 사고는 뭐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척 보면 척 알아듣는 게 그냥 직감이에요. 그래서 이 직감의 영향은 직접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독서는 간접 체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시기의 책은 아이들에게 그 상황을 지금 호랑이가 나타나서 했어요. 호랑이 무서워. 직접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체험이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힘들게 주말에 데리고 나가서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동물원도 가고 뭐 하죠. 그래봤자 체험해줄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책은 하루에 5권 읽어주면 5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제가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면 잠들기 전이라도 꼭 10분, 20분이라도 침대에서 아이랑 같이 아이 눕혀놓고 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무의식은 잠을 자면 깨어납니다. 잠을 자면 깨어나서 무의식이 막 작업을 해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이거 좀 필요하다. 여기서 필요하다는 건 생명과 연관된 살아가는데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각인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고 하나씩 이렇게 바위에 정으로 새겨 놓듯이 이렇게 새기는 작업을 한밤중에 합니다. 그럼 아이랑 잠들기 전에 조명 딱 켜놓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줘요. 그럼 아이가 제가 배움이 정서라고 이야기했죠? 그 아이의 정서감은 책에 대한 정서감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고 엄마든 아빠든 그 자리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러한 분위기인 채로 이제 잘 시간이야. 물론 아이는 더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때가 딱 재워질 시간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내일 해줄게. 그러면 다음 그날 그 시간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죠. 그러면 잠이 들면 무의식이 깨어나서 엄마와 함께한, 아빠와 함께한 그 책 읽는 시간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기다려짐을 새겨 넣어요. 이 아이는 책이 어떤가요?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소중한 어떤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이라도 저는 고학년 아이들도 매일 조금씩 책을 읽어줍니다. 6학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학년 아이들 읽어주는 책은 두꺼운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10분, 15분씩 읽으면. 다 읽었다 하고 끝내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 가서 그 책을 빌려와요. 왜 빌려올까요? 또 읽고 싶어서. 방금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또 재방송, 우리는 드라마가 아니라 뭐 이렇게 KFC나 뭐 야구나 야구 중계 다시 보고 싶어 하듯이 아이들이 그런 작용을 거칩니다. 유대인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토라라고 하는 경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읽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읽어주냐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 또래의 아이가 그냥 경전 하나를 우리로 치면 구약성서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맨 마지막까지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것도 현대 유대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로 우리로 치면 뭐 나라 말씀이 둥국에 달아 옛날 조선말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떠느냐? 어휘뿐 아니라 시대적 배경,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 또 어떻게 그걸 현명하게 처신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미 갖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브루트라고 하는 토론 수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도 하브루타 수업이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막 유행하고 뭐 교실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막 토론 수업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6학년 아이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연구 수업이라고 하는데 발표 수업 때 토론하는 걸 봐도 물론 보면 와 정말 토론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토론을 잘할까 하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체크하고 평가도 좋게 받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토론을 하는 몇 명 아이들만 토론을 해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말을 잘할까? 네.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취학 시기에 이미 책을 읽은 아이가 아닙니다. 네.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고 그것을 들은 아이는 책에 대한 좋은 정서감을 갖고 이미 상당한 어휘력을 가지고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자, 공부 정서에 대한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10분 쉬었다가 50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